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은 꼭 한다니까 이것들이. 며칠 만에 만기를 하고 남으로 데려가 무장선운사, 고창선운사죠. 고창군 무장면이니까 무장선운사에 이르러 도서람에 있는 석불에 배꼽을 떼고 그 비결을 내어서 보다가, 그때 이미 비결을 냈을 때도 이서구 개탁이라고 써있는데 그냥 뇌성병력이 일어나서 도로 집어넣었대요. 그때 마침 뇌성병력이 일어나므로 그 비결책을 못다 보고 도로 봉에 두었다고 한다. 전설로 내려오죠. 그 비결이 첫머리에 쓰여 있으되 전라감사 이서구 개탁. 요 정도는 돼야지. 그 손아중이는 의기로 그냥 배짱으로 그래? 남이 못한 거 내가 해보자 해가지고 이 나라를 망해먹었잖아요. 이라고 한 글자만 보았다 한다. 이것만 읽었답니다. 읽으려고 하는데 그냥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근데 손아중이는 그걸 다 보고 끄집어내가지고 뭐를 했다나 어쩌다나. 그 후에도 어떤 사람이 열어보고자 하였으나 청청병력이 무서워 접근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전설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힘들다. 힘들어. 어느 날 손아중의 접중에서는, 손아중이 이제 접장이었잖아요. 고창의 접장이었잖아. 전봉주는 고부의 접장을 줬었죠. 이거는 이제 접장이다 뭐다 이런 거는 아마 그 동학에 있는 그 체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손아중 접중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호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호기가 생겨 선운사 석불 비결의 이야기가 나오자 그 비결을 내어보았으면 좋기는 하겠으나 병력이 일어나면 걱정이라고 했으니, 그 청청병력이 일어난다는데도 끝까지 하고 자빠져 있으니 그 좌중에 오하영이라는 도인이 말하되 그 비결을 보아야 할 것 같으면 병력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 왜냐? 거기다가 또 비기를 집어쳐 넣으면서까지도 이 짓을 한다니까. 나는 들으니 그러한 중대한 것을 봉전할 때에는 병력살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봉하면 후인이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들어서. 이런 젠장. 아유, 하기 싫다. 내 생각에는 지금 열어봐도 아무 일이 없으리라고 본다. 때가 되면 열어보게 되나니 여러분은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열어볼 준비만을 하는 거. 이 인간 누구요? 오하영이 너 나와. 그 자중은 그 말이 가장 유리하다 하여 부추기면서 손아중으로 하여금 청죽 수천 개와 고색 수천 팔을 구해서 죽에 부계를 만들어 석불의 전면에 안진하고. 그러니까 뭐 비방을 한 거예요 이게. 머리가 지끈지끈해 온다. 석불의 배꼽을 도끼로 부수고 그 속에 있는 것을 꺼내더니, 그 석불의 배꼽을 너는 부수고 싶냐? 가면은 이렇게 그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 손을 대지도 못해요. 가까이 접근도 못해요. 그러한 내경심이 없어가지고서야 뭔 큰일을 하겠다고. 인간들이 겸손함이 없어요. 인간들이. 나는 이게 제일 싫은 게 뭐래더라, 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둥 다발이라는 둥 하나를 짓거리는데, 사람이 겸손함이 있어야죠. 하늘에 대한 공경심과 이런 우주 삼라만상에. 그래야 인간이 더 영물인 거지.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 선운사에 그 중들이 있어. 그때는 중이라고 그랬죠. 그 중들이 막 그걸 했어요. 근데 이 스님들을 다 묶어버려. 결박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지.
결국 선화중이는 한양바닥에 와가지고 죽잖아요. 응? 전봉주까지 다 끌고 들어가서. 아, 속상해. 그것을 꺼내기 전에 그 사찰중들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이게 지금 선운사잖아요. 선운사에서 5박 6일 했다니까. 대웅전 거기 대웅전 앞에. 이런 사실도 모르고 나는 선운사를 갖고 아이고 내가 이 지나온 삶을 이렇게 잘 어린 시절부터 들여다보면 그냥 경허선사와 찌들찌들하니 뒷정리하느라고 바빠.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우금치는 왜 가나. 공주교육대학 기숙사가 금학동이요. 우금치도 금학동이고. 봉선사는 또 애가 저기 봉선사 내가 애들 데리고 간 사진 있고만 봉선사에 가서 또 하룻밤을 자고. 아이고. 열받게 두었는데 그 일이 다 끝나자 중들은 뛰쳐나가 무장관청에 고발을 했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중들을 다 묶어놓고 그놈들이 다 두드러 패가지고 그 도끼로 찍어서 그걸 끄집어낸 다음에 중들을 풀어주니까 중들이 무장관청에 가서 그거를 고발하였다라 이런 얘기야. 그놈 그 끄집어낸 참놈들은 별일은 없었는지 별일 있었겠지.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게 이제 나라가 망하는 일만 남았겠죠. 어젯밤에 동학군들이 중들을 결박짓고 석불을 깨트리어 그 속에 있는 것을 도적질하여 갔더라. 근데 이때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군이라기보다는 1892년에 일어난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동학교의 접조들이죠. 미륵출현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민중들은 그 마애불이 미륵불이잖아요. 미륵불. 그러니까 그 서산도 마애불이 있고 여기도 마애불이 있는데 마애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미륵도서를 영원하는 거예요. 미륵의 출현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민중들이 마애불 가슴에 배꼽을 조각해 놓은 것으로 미륵신앙은 미륵신앙 경허선사도 미륵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경허선사는 그 아미타 신앙이 아니에요. 미륵신앙이에요. 미륵신앙은 백제 시대부터 내려온 뿌리 깊은 미륵하생 신앙의 현재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 이를 반영하듯이 고창일 때는 지중 출현형의 미륵신앙이 뿌리 깊게 신봉되어 있었다. 땅으로 출현한다 말이야. 지중 출현이 뭐냐면 하생한다는 얘기죠. 아시죠? 언제? 56억 7천만 년 후에. 지금 몇 억쯤 지났을까? 하여튼 미륵보살이 온대. 그 세계를 내려오면은 무슨 세계? 용화세계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미륵신앙이 강하잖아요. 그 중심지가 어디예요? 김제 금산사. 그리고 이제 백제시대부터 있어가지고 그 왕국면 거기도 내내 미륵신앙이에요. 김제 금산사도 미륵이고 여기 이것도 고창 선운사도 미륵이고. 그래서 이를 반영하듯이 고창일 때는 지중 출현형 땅에 출현한다는 미륵신앙이 크게 뿌리 내리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도사람 마애불도 마찬가지예요. 도사람 마애불에 줄을 타고 올라가 배꼽을 조각한 것은 엄청 가파른 바위 위에 있으니까 벼랑에. 근데 굉장히 조각도 섬세하고 또 이제 그 아래쪽으로는 신비로울 만큼 여러 가지 돌이 그냥 평범한 돌이 아니에요. 그냥 오색 색깔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 그 멋있는 그 뭐라 그럴까 신비로우면서 경외로와 신비로우면서 경외심이 들 정도의 그러한 마애불이더라고. 근데 그것을 배꼽을 빼냈으니 비결을 넣어놨는데 거기다 빼내버렸으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미륵출현을 간절하게 소망하던 용화향도 용화세계를 만든다 했으니까 그 용화향도라고 해서 옛날부터 용화향도라고 해가지고 그 미륵신앙이 있었어요. 소행으로 용화향도들은 조선 초기에 매향과 불사를 매향이라는 그 단체 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개모임처럼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사를 주도하면서 미륵하생을 간절하게 소망하던 결사체들이었으니 이들 용화향도들은 성리학 지배집단의 억불정책 그렇죠. 성리학 지배집단 속에 숨어서 그 불교를 그 억압하는 그러한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숨을 죽인 채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계집단처럼 만들어 놨죠.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민중 속에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를 우리가 또 뭐라 두레라고도 하잖아요. 서로 품앗이 해가면서 농사 지을 때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집단들을 용화향도라고 그랬어요. 두레 활동을 주기적으로 향도하는 향도로 변모해가지고 끝까지 내려오죠. 민중 속에 자리 잡고. 1892년 전봉준이 운영궁을 떠난 이후에 어느 날 그가 어린 시절 살았던 전주 구미리에 대원군의 빌사 나성산이가 전봉준을 찾아와요. 어이? 그래서 얼마 동안에 거기서 나성산 머물면서 전봉준의 빌사죠. 아니 대원군의 빌사죠. 얼마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 전봉준, 김계남, 송희옥 이렇게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모의를 일단 했어요. 왜냐하면 동학농민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경화선사도 전봉준을 만나고 보니까 이미 그 밑에 집단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았죠. 그것은 송희옥이 대원군과 가까운 사이로 송희옥에 거쳐가 송희옥이 구미리에 살았으니까 구미리. 그의 고향인 전주 구미리 옆에 있는 우동리죠. 우동리는 내내 송헌옥이 경화선산의 아버지 동네고 그 구미리는 이제 송희옥이가 살고 있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해서 대원군의 빌사가 구미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전봉준은 1890년부터 1892년까지 대원군에 거쳐인 운영궁의 문객으로 식객으로 살았는데 이때 대원군이 전봉준의 애국 충절을 알게 된 거죠. 전봉준이 뭐라고 말해요. 대원군 만나서. 저는 대원군 밑에 들어가는 부하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고 싶다. 보국안민.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대원군이 전봉준의 그릇됨을 알고 이 사람은 애국 충정이 있구나. 이때 대원군은 전봉준의 애국 충정에 감명을 받고 그 다음에 민씨 척족 정부의 반기를 들고 자신과 뜻을 같이 할 것을 은근히 권유했지만 전봉준은 표면적으로는 나서지 않았어요. 나서지 않았지만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할 거는 했는데 어쨌든 전봉준이 이렇게 그 동학농민을 했을 때 대원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어야 되죠. 근데 그걸 못 준 것 같아요. 더 구체적인 대원군의 속내는 전봉준이 떠난 후부터 전봉준이 떠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누구를 내려보내? 나성산이를 내려보내죠. 그래서 암중밀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1992년서부터. 전봉준은 대원군과 암중밀약을 한 다음 귀향하여 전주 근처 구미리에서 김계남, 송희옥 등과 구체적인 동학농민군 봉기를 모여하였더라. 대원군은 이 사실을 경허선사는 다 알아요. 왜냐 송희옥이는 경허선사와 관계를 많이 맺고 또 연락을 주고받지만 전봉준도 계속 그 진행 상황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전봉준 보고 그거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다 필요 없다. 손 떼라. 그런데 안 떼요.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동학농민 봉기를 모의했다. 예. 서가문이 길어요. 그때 보낸 서가문은. 대원군은 이때 빌사 나성산을 구미리에 보내서 전봉준의 거사를 지원했던 것이다. 지원은 무슨. 지원을 하려면 좀 많이 했어야지. 이때 동학농민군은 고도에서 1차 봉기 때 민씨 척추를 축출하였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고부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 민씨 척족을 축출하였어. 그리고 축출하고 대원군을 권좌에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누가? 대원군이.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동학농민혁명이 순수하게 가지고 나고 대원군과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는 얘기가 듣게 되는 거죠. 그게 아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불씨가 되기도 해서 그동안 대원군과 전봉준 종무설은 1894년 동학농민 봉기 과정에서 대원군이 동학접주 전봉준과 전라도 고부의 유생들과 공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 봉기를 촉발시켰을 것이라는 후문이 무성했어.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공주 우금치로 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동학농민 혁명군이 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궁궐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게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그때 또 이제 나라에서는 고종이 하고 있잖아요. 고종이 이제 일본군과 합세를 해가지고 그 우금치로
일본군을 갖다 놓으니까 일본군 이 개새끼들, 일본군 새끼놈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관준봉이라는 곳에 미리가 가 있어가지고 이 잡놈의 새끼들이 그냥 따발총 캐딜락총으로 그냥 쏴 죽이는 바람에 다 죽잖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으니 다 죽어. 어휴. 그것은 이미 1893년 2월 광화문에서 동아교도가 복합상소가 일어났을 때부터 중앙정계와 서울에 주재한 각국 외국인들 사이에 그 말이 퍼져 있었어요. 동아교도의 배후에 누가 있더라. 대원군이 있더라. 말은 동아교도야. 응? 그리고 동학의 접주잖아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긴 하지만 뜻은 보고가 민체법구면을 이름을 내세우고 대원군이 그 민비를 이기고 중거를 차지하는 정치적인 사건이 거기에 개입돼 있더라서 소문이 많이 나 있죠. 소문이 나돌았다. 그것은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낳았으니. 또 경호선사가 이걸 말리는데 전봉준이 들어 안 들어. 그냥 순수하게 동학농민혁명만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원군이 개입되면서 이건 정치적 싸움으로 돼서 결국은 일본군의 총칼 앞에 다 죽죠. 일본 놈이 정치적으로 잡고 있으니 뭐. 그러니까 그 고종황제는 막 얼마나 이 일본군 놈이 그것을 막아주기를 기다렸겠습니까? 일본군 놈들은 또 좋다고 가서 다 쏴 죽이고. 아주 나라가 그냥 각축전이 벌어져 갖고 그냥 우리나라를 지네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러한 와중이었어요. 일본 놈도 선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원인이 일본 놈들이죠. 일본 놈들은 왜 남의 나라를 차지하려고 들어오고 지랄이냐. 이게 다 일본 놈들 때문이에요. 일본 군국주의 단체들은 동학군 내에 침투를 시도하여 일본 군부와 군국주의 팽창주의자들은 동학농민군 봉기 시초서부터 조선의 난리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일본 놈들은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것들 싸우고 있네. 내부에서 싸우네. 오냐 우리는 들어가서 어찌르자 이래가지고 슬슬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다 비밀리에. 그놈들은 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워 죽겠으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집어먹으려고 그 싸움에 들어둔 거죠. 이렇게 그냥 그냥 이 한반도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경호선사는 어리 날뛰어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도 전봉준을 쫓아가지고 우금치까지 따라간다니까요. 이때 경호선사의 심정이 말도 못했을 것 같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봉준을 따라서 했는데 하지 말라니까 또 대원군은 왜 붙들고 이거는 아이고 살다가 급기야는 1894년 7월 1894년 1월 달에 일으켰거든요. 고부에서. 경호선사는 1894년 고부에서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일으켰어요? 무안에서 일으키라고 했다니까. 그 배상옥이 있는 곳에서.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은 경복궁으로 쳐들어와 기존 내각을 무너뜨리고 대원군을 친일 개화파와 정부의 총리에 임명했더라. 이거 봐요. 여기서는 또 이제 개화파 편을 들은 거면 이 참놈이. 일본군은 대원군을 배후 조종하여 일본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했던 거니까 요리 붙었다 요리 붙었다 일본 놈들이. 대원군은 자신의 집권 이틀 후에 일본군이 풍도 앞바다에서 청군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이 발발했어요. 청일전쟁은 뭐예요? 서로 군사를 한반도에는 들어오지 말자고 그 해박스를 맺었는데 일본 놈들이 먼저 군대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청나라가 돌아서 청일전쟁이 발발됐어요. 누가 이겼게? 일본 놈들이 이긴다니까. 이 일본 놈들이 전쟁이란 전쟁은 일본 놈들이 다 이겨요. 청일전쟁, 너일전쟁 전부 다 할 것 없이. 이때 된 거야. 근데 왜 하늘은 그 공평하지 못해? 대원군은 앞에서는 일본에 협조하는 척, 일본에 협조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대원군이 소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나라인데 하면서 또 뒤에서는 일본에 저항하는 양면적 이중적 처신으로 맞선 게 이게 그러한 게 숨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일본 놈들이 대원군을 그렇게 해주니까 대원군의 일본 놈들한테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동학농민을 시켜서
일본 놈 쳐부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주 참 그나마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모양을 갖추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이 모두가 다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쓴 우리 동학농민혁명에 이 전봉준 장군을 비롯하여 우리 경호선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호국영령들이 희생을 해서 피를 뿌린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거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하여 대원군은 평양의 집결한 청군이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대원군은 지금 이제 누구한테 붙으려고 그래?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제 청군을 협돌려 하죠. 근데 청군이 진다니까 이놈 썩을 놈 아주 못 살아. 진다고. 극비리에 평양감사 민병석에게 서한을 보내 청국 군대가 일본군을 물리쳐 꼭 승리해 주기를 고대한다는 밀서를 보내줄 것을 하고 은밀히 일본군을 쳐주게라 했는데 일본 놈들이 또 이겨. 이런 썩을 놈들이 있나.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건 다 이기니까 전쟁마다. 지금도 일본 놈들하고 상종을 일도 하기 싫은데 그냥 어이구. 상국은 많은 원병을 보내시오. 여기 상국은 뭐예요? 위에 청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청나라 중국을 또 섬겼잖아요. 형제지간이라서 상국은 참 많은 원병을 보내시오. 좀 많은 원병 좀 보내지 왜 못 보내갖고 일본 놈한테 지냐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의 종사와 궁전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일본인에게 아부하여 매기행위를 감행한 간악한 무리들을 하루빨리 일수하여 이 위기를 구제해 주시기를 피눈물로 기원하고 또 기원하옵니다. 대원군의 편지예요 이게. 대원군이 일본 놈들한테 겉으로는 협조하는 척하면서 일본 놈들은 대원군한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먹으려고 하고. 과간이야? 과간이지. 이거 하다가 내가 늙어 죽게 생겼어. 힘들어. 온몸이 다 쑤셔. 에이. 동학군 2차 분기를 아이씨 근데 내 안경 어디 갔냐. 안경 놓고 안 났다. 어쩐지 눈이 좀 피곤하더라. 야이씨. 태한 사람 좋다. 어디 가냐. 동학군 2차 봉기를 부추긴 대원군은 그러나 평양 전투에서 청군이 대패해서 조선에서 물러나 버리고 말아요. 대원군은 청군 사령관에게 밀사를 보내고 그 밀사는 평양을 점령한 일본군에게 도획되었다 말이야. 뺏겼어.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제 대원군의 그거를 알게 됐죠. 그러나 대원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또한 삼남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켜 청군과 함께 일본군께 협경하게. 그러니까 이 누구야 이게 대원군도 그 일본 놈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죠. 일본군을 협봉하기 위해서 삼남지방에 있는 명령 있는 양반 관료의 후임 및 동일교단 지도들에게 계속 밀사를 보내서 이 대원군이 다 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전부 다 밀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학농민이 성공하기를 바랬죠. 근데 성공이 안 됐어요. 또 그것도 또 일본 놈들 때문에. 이놈의 일본 놈들하고는 평생 절교. 이에 대원군은 1894년 8월 선무사를 파견하여 전봉준, 김변한 등 농민군 지휘와 접촉하여서 농민군 봉기를 다시 보냈더라. 경호선사가 이때 이제 서간문을 보내는 게 뭐예요? 쟁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게 이거예요. 쟁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런데 경호선사는 일본군을 물리치라는 것보다는 탐관오리들을 다 쓸어 없애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뭐 일본 놈들하고 무슨 대외적인 싸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우리 내부에 이 탐관오리들을 학정을 없애기 위해서 내부를 전부 다 정리하라 해서 동학농민의 순수한 것을 정치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순수한 우리 내부의 공기로 이거를 이끌어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대원군이 선무사를 보낸 이 건영이가 전봉준에게 대원군이 보낸 밀서를 전달하였던 것이다.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 왜구가 일본 놈들이 이런 썩을 놈들이 걸레를 범해서 지금 궁궐을 범하고 종사에 화가 미쳐서 이미 이제 하나하나 야금남 쳐먹잖아 이놈들이. 그래서 명맥이 우리의 목숨이 조석에 달려있더라. 아침 저녁 내 저녁을 장담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만약 서울로 오지 않으면 이 화한은 기필코 당도할 것이다. 화한이 뭐예요? 이 화가 일본 놈들이 궁궐을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대원군으로서도 전봉준하고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고, 또 전봉준은 이런 대원군의 편지가 자꾸 밀서가 오고 하니까 나라를 생각하면 일단은 그 나라의 탐관오리들을 쟁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쳐낼 게 아니라 일단은 일본 놈부터 쳐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원군의 의지대로 북으로 밀고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공주 우금치만 넘으면 되거든요. 우금치만 넘으면 쭉쭉빵빵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우금치에서 이 일본 놈 잡놈들이 지키고 서 있다가 다 죽여버리니 이런 또 이 건영을 김계남에게 보내 전하기를 기병하에서 서울로 올라오라. 이것이 바로 국태군 흥선대원군의 진의이다. 이래가지고 이 다 밀사들을 보내게 된 거죠. 라고 의병 걸기를 호소했다. 이러한 전봉준의 호소는 과거 운영군에서 대원군과 전봉준이 서로 언지를 주고 마음을 주고받았던 터라 새삼스러운 것도 없고, 대원군의 의지를 전봉준은 정확히 알았어요. 전봉준은 마음을 움직여 그래가지고 10월 중순부터 동학의 남접 세력이 전라도의 중심으로 모여라. 의병을 조직하여서 그거를 대비했던 거죠. 남접 북접이 있잖아요. 북접은 이제 누구야? 그거 손병희, 손병희고 저기 동학이죠. 내내 남접은 또 이 전봉준. 그래서 이제 이 북접과 남접이 있는데 손병희가 또 전봉준하고 의가 통합돼요. 그러니까 동학이 이 순수하게 동학교라는 그것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죠. 왜냐하면 괜히 동학농민혁명에 들어가서 전봉준하고 해서 나라의 거기에 혁명에 우리가 그거를 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손병희가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북접을 또 만들죠. 이러한 남접의 봉기에 자극받은 손병희 등이 북접 동학 지도부와 전봉준과 연락을 해갖고 협력해서 총궐기를 하게 되죠.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듣기 손병희는 전봉준과 의기가 투합됐더라. 그 결과 11월 7일 드디어 우금치가 다가오네. 그래서 남접과 북접이 힘을 합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밀고 올라가는데 이제 11월 7일 날 공주로 진입을 하게 돼요. 11월 7일경에는 16만 7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동학 항일 의병이 논산에 집결을 하죠. 논산에 집결해서 일사천리로 북상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우금치에서 가장 극렬하게 싸운 게 9일, 10일, 11일이에요. 그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의 접전이 우금치에서 시작이 되는데 9일, 10일, 11일. 11일 날 이제 아주 끝장을 보고 말죠. 그러는 사이에 일본군이 9월 하순에, 이게 11월 달인데 9월 하순 대원군과 동학도 간의 비밀 접촉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하게 돼가지고 이 관준봉에 와서 먼저 있어요. 일본 놈들이. 근데 이런 사실들을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지? 알았다 하더라도 캐딜락 총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었을 것 같아. 그들은 미리 공주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마침내 11월 9일 날 공주에 들어와요. 11월 9일 날 공주 우금치 공격을 앞두고 일어난 일촉즉발의 피 말리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었죠. 이때 이제 시천주 조화정 하면서 그냥 3만 8천 명이 죽는다잖아. 이 미친놈들 때문에. 드디어 운명의 날은 밝았다. 하늘은 과연 누구 편을 드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누구 편은 누구 편이요. 정의의 편을 들어줬어야지. 누구 편을 들어줄런지 경호는 최고의 긴장감으로 전봉준을 돕기 위해 최적진으로 숨어들었어요. 어디? 영명사, 영은사 공주 그 공산성 안에 있는 영은사로 말이야. 안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경호선사가 믿고 있는 건 그거였는데 그게 돼야 안 돼. 경호는 전봉준의 마지막 항전을 돕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곳 우금치만 넘으면 서울로 진격하는 일은 절대 어렵지 않더라. 돌격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우금치 고개를 넘어서 공주 감명이 있었어요. 그 공주 감명이 알고 보니까 이 내가 공주 교대를 제대로 졸업하고 나온 다음에 이걸 알았으니 망정이지. 이거 그때 알았으면 아마 죽었을 거야. 그냥 속상해서. 그래서 거기가 그거랍니다. 공주사대 부고. 공주사대 부고하고 이 공주 교대하고 그냥 합쳐져 있어요. 옆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금치 고개를 넘어서 공주 감염을 일본 놈보다 먼저 손에 넣어야 한다. 반드시 우리는 금악동을 넘어 봉황동을 넘어 승리의 깃발을 먼저 꽂아야 한다. 근데 못 꽂았어요. 못 꽂았다. 아휴 속상해.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힘들다 오늘.